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냥 늘 올라가니까 되게 조급했었는데 이거는 디플레이션은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조급함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 인플레는 급성 질환이고 급성 질환인데 뭐냐면 확 그 막 경제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내가 못 따라갈까봐 겁이 나는데 이거는 갑자기 그냥 이건 만성 질환. 디플레는 만성 힘이 쭉 빠지네 그냥. 그래서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그래서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한번 그 디플레에 대한 어떤 걱정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다 자리 잡아버리면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날 우리 빠숑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런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신기 중에 하나의 공기청정기를 사자. 그렇게 사기 위해서 여러 모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숑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거 작년에 10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인데 이 추세로 보면 내년에 10만 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환기 좀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또 요새 뭐 선풍기에 끝도 달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버티면 어떨까요? 이미 뭐 황사 부는 계절도 지나갔는데 그러네? 그럴듯하네? 야 그럼 올해 사는 거 계획 패스 우리 사무실에 무슨 공기청정기야 내년에 도입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러면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해 나올 매출이 내년으로 수년된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 전체에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앞으로 물건값이 계속 빠질 텐데 뭐하러 급하게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비를 투자를 미루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매출은 곧 나의 고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절약하고 잘 살면 좋지. 근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 라인에 재고가 잔뜩 쌓이니까 재고를 어떻게든 팔아내기 위해서 물건값을 떨어뜨려 팔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고가 쌓여 있고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출현하게 될 때 근로자들을 조용히 부르겠죠.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겠어요? 계약직들, 파견하신 분들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분은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무슨 배달이야? 치킨이야. 그냥 집에서 더 절약해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면 그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또는 뭐 결혼을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혼수를 줄이거나 식을 간소화하거나 집도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이 경제에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게 벌어지고 이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악순환에 빠지는구나. 그러네요. 그럼 뭐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안 빠지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라는 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일단 빠져들면 되게 어려우니까 아직 형식상 플러스 0.1%일 때 경제를 부양하고 부족한 수요를 부양해주면 이 디플레이에 안 빠져드는 게 최선인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방어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일단은 그 뭐 돈을 양적 완화를 한다. 돈을 푼다. 그런 의미인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 운이 없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의 방어벽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드는 초기에 정부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플레를 막는 거다. 또는 디플레에서 빠져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그러니까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그러면 뭐 일본 아베노믹스처럼 무제한에 돈을 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탈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처하자. 미리. 예방 주사를 미리 맞자. 백신을 미리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다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겁을 막 내는 것도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만일 미리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를 갖다가 섭취해두고 또 집에 준비를 해두고 한다면 겁이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미 디플레에 빠져든 다음에 대응해봐야 품만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니 네. 지금 당장 지금처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0.1%까지 떨어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제 과거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은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일본이 90년에 이제 버블이 붕괴됐는데 주식시장 버블은 90년, 부동산이 붕괴된 건 91년이었는데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내린 건 94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망가지는 동안 3년 동안 물론 뭐 정책을 안 한 건 아닌데 단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후회를 해요. 일본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일본 경제 30년사 같은 데 보면 이 경제학자가 지적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단호하지 못했니? 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이 발간했던 자료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이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망신이 뻗쳤죠. 일본은. 네. 그때 좋은 케이스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각 나라가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예. 그 덕에 미국은 탈출했죠. 그럼 일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2007년 8년도 그때 위기를 그냥 벌 수 또 있었던 이번에도 건데요. 교보제가 하나 있는 거죠. 지금도. 일본은 망신살이 그냥 교과서에 남을 망신살을. 지금 트럼프가 막 양정 하나 하나요. 하고 막 이게 푸시하는 게 그런 이유. 그때 배운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 1번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위협이 높아진다고 생각될 때 1번 금리를 무조건 신속하게 대폭 내려라. 그래서 일본 금리가 그때 6%였어요. 엄청 높았죠. 기준금리가. 네. 와. 90년에.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됐지. 왜냐하면 뭐 금리 6%인데 뭐하러 주식 부동산 투자를 왜 해요? 그렇죠. 그 금리면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얼마나 편해. 네. 그런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그때 미 연준 보고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90년 버블 붕괴 당시 정책 금리를 2%만 즉각 인하했더라도 디플레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섣부른 세금 인상은 독이다. 이 일본이 1989년 버블 붕괴 직전에 소비세라는 걸 도입했어요. 우리 일본 여행 가 보시면 잔돈 엄청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격에 녹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0,000원짜리를 사면 300원 이렇게 더 세금을 더 걷잖아요. 네. 그게 소비세입니다. 우리 네. 부가세랑 똑같은 건데 네. 그 소비세를 우리는 70년대에 도입했다면 일본은 89년에 도입했어요. 처음에 3%. 근데 이게 이제 뭐 세금이야 그때 도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던 그 해에 일본이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해요. 지금 버블 붕괴돼 가지고 경제가 만신창이가 돼서 막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져서 아시아 각국에 일본이 그때 얼마나 투자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동남아는 거기서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아무튼 엄청 많이 예, 많이 했더라고. ODA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투자했던 나라인 대표적인 나라인 태국, 인도네시아가 네.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실 대출이 생겼어요. 부실 대출이 생겨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을 인상한 거예요.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그러네요. 보조제죠. 그래서 네. 아베노믹스가 왜 저렇게 잘 안 되냐? 예. 맨날 보면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었다 그러는데 네. 보면 경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임금도 전혀 못 오르고 네. 소비는 마이너스예요. 이런 늪에 빠져 있는 네. 그런 어떤 부진의 늪에 빠져 있게 됐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비세를 2번이나 인상했다. 최근에 10%까지 인상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5%까지 세금 인상한 다음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동결했다가 2014년하고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했어요. 누가? 아베가. 그러니 뭐 암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봐야 네. 세금 인상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막 돈을 풀고 있는데 왼쪽이 그 돈 내가 다 걷어갈게. 이거 되게 재밌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초기에는 네네. 미 연준이 시킨 대로 자 단호하게 행동해라.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네. 또 세금 인상 이런 거 나서면 안 돼. 네. 이렇게 하겠다면 이제 두 번째 디플레이션의 늪에 완전 빠져들었다면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말도 못하는 거 양쪽 하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때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등의 행동은 그 디플레이 늪에 완전히 빠져나오고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될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오늘 정말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진짜 야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딱 깨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디플레이션이 무섭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들을 봤을 때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좀 기준을 주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빠숑님이 네. 뭐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져 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래서 디플레라는 거가 오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네. 아직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네네. 두 번째는 아니 뭐 저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디플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면 이건 좀 네. 곤란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우리는 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집값에 이렇게 보면 연동되고 그러겠지만 네. 소비자 물가는 원래 도시 지역의 근로자들의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세 가격이 물가에 들어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전세 살던 분이 특히 2019년에 네. 우리 뭐 빠숑님이 더 잘 알지만 2030 세대가 주택 시장의 주역이었잖아요. 네. 아주 그냥 30이 특히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예. 그건 뭘 뜻하냐면 네. 자기가 살던 집에 전세로 있다나 월세로 살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수요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전세값이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다 그러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값이나 월세를 보면 지금 사실 지난해 같은 기회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지역들이 꽤 많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물가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응해 집값을 막 올리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를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전세가 오른다, 매매가가 빠진다, 수요가 옮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게 인플레이션하고도 관계돼 있고 디플레이션도 관계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 할 일들을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런 시기에 개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이럴 때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로소득이 너무너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뭐 잠깐 내가 쉬다가 이런 뭐 좀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호황에는. 근데 그렇죠. 네.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많이 안 나올 경우에는 네. 다시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있어요. 직원도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이 된다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일시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일자리 그런 근무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네. 아베노믹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했냐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예금하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면서 사람들 보고 돈을 쓰라고 막 돈을 뿌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 집값이 6년째 오르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경제가 너무너무 힘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생각될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방책은 돈을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돈을 뿌린다고 해서 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아베 정책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런데 자산시장은 다른데 특히 일본의 주택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6년 만에 바닥을 쳤어요. 1991년부터 26년을 빠지다가 언제 바닥을 쳤냐면 2016년, 17년에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오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면 13, 14년부터 동경 맨션 가격부터 오르고 그 다음 2015년, 16년에 오사카 맨션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6대 도시 나고야, 후쿠오카 같은 6대 도시 가격이 오르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건 17년부터의 일이에요. 뭘 뜻하냐? 예, 그 집값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산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디플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도 전 국민이 다 같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환율도 상승시키고 인상하고 해가지고 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러면 그 기업의 대기업의 수출 관련 대기업의 종사자들 주주들은 어디 사냐 이거죠. 동경에 제일 많이 살고 그 다음 오사카인 거고 그 다음 나고야인 거고 요코하마인 거고 후쿠오카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시도부인 거지. 예. 이게 한 방에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돈을 급격하게 뿌리고 또 은행들도 전부 다 대출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돌아서 뭔가 대출을 하거나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인류 기업들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인류 기업들의 종사자, 인류 기업들의 주주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부터 부동산은 봐야 되고 두 번째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업들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건설주라든가 뭐 토목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본은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반면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캐논 같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들의 네. 주가는 뭐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반면에 올림푸스라든가 도시바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금방 잘 아는 이 기업들이 악명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뭘 했냐면요. 회계 분식했어요. 분식 회계를. 예,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치장을 한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의 기업 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 M&A를 잘못한 도시바 같은 경우는 M&A를 잘못한 경우에 그걸 숨겨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적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럼 뭐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근로자들은 완전히 그냥 멘붕하잖아요. 우리 말로. 예. 멘탈이 다 그냥 흘러내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안 오는 게 최고지만 오게 될 때는 돈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 그죠? 그럼 아마 환율을 올리겠죠. 그죠? 네. 금리 낮추고 환율을 올릴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수출 관련 대기업들 네. 중에서도 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좀 파나소닉이나 뭐 소니나 닌텐도나 캐논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기업들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 이런 쪽이 앞으로 미래가 있겠죠. 야,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진짜 굉장히 거시부터 해서 조금 이제 중간까지 온 것 같거든요.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부동산하고 주식일 것 같으세요. 그 두 분야를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